안녕하세요. 듣기만 해도 시원한 사이다 사연이 가득한 톡톡 사연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톡톡 사연 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하고 웃겼던 사연을 제보하려고 해요. 원래 저만 혼자 알고 죽으려고 했는데 생각할수록 어디에라도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연을 혼자만 알다 죽는 것이 아깝더라고요. 어떤 사연이길래 제가 이렇게 말하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회생활하며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느낀 건데 돈을 좋아하는 사람도 물론 많지만 생각보다 그냥 별로 크게 생각이 없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저는 사실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이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어렸을 때부터 돈 때문에 한 맺힌 게 너무 커서 그래요. 저는 글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제대로 된 집도 아니고 그냥 시골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집이었는데 화장실과 수도시설도 제대로 갖춰있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눈만 마주치면 싸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난하니까 돈이 없어서 마음의 여유도 없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이 직업도 없어서 남의 집에 일을 해주면서 돈을 조금씩 벌었는데 아버지는 이런 현실이 싫은지 술을 그렇게 많이 드셨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누워있고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집은 무더운 여름에도 고통스러웠지만 추운 겨울이 더 혹독했습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너무 추워서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새벽을 보내야 했거든요. 창문이 있어도 보온이 전혀 되지 않았고 오히려 오래되어 눈이 창문 사이를 뚫고 집 안으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으니 저는 당연히 청결은 챙기지 못했어요. 더럽고 냄새가 난다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저를 따돌렸습니다. 이러다 우리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막내의 죽음이었습니다. 제 밑으로 동생이 2명 있었는데 한 명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7살 무렵에 이모네 집으로 보냈어요. 동생은 가기 싫다고 울고불고 난리였는데 막상 이모네 집으로 간 후에는 저보다 훨씬 잘 지냈습니다. 지금은 연락이 끊겼는데 아마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이모부가 사업했는데 그 당시에 그저 그랬어도 나중에 점점 사업 크기가 커졌거든요. 어린 동생을 데리고 가서 키울 만큼 인정이 있는 분들이라 둘째 동생은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신생아였는데 그때 겨울이 너무 심각하게 추워서 그만 막내는 견디지 못하고 걸어보지도 못한 채로 죽게 되었습니다. 막내가 죽고 나서 엄마는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불쌍한 내 새끼. 어쩌다 이런 집에서 태어나서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보고 죽어. 이게 다 너희 아빠 때문이야. 너희 아빠만 아니었어도 엄마는 이렇게 안 살았을 거야. 그냥 그때 우리 엄마가 만나라고 했던 그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야 해. 그러면 나는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왜 너희 아빠를 만나서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아이고, 내 팔자야. 엄마는 그 이후로 매일 저한테 우리 아빠를 욕하기 시작했어요. 아빠한테도 당신을 만나 자기 인생이 망했다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다 막내가 죽고 몇 달이 지나고 엄마는 그대로 집을 나갔어요. 엄마는 집을 나가기 전에 짐을 싸면서 제게 미안하다고 얼마나 말했는지 모릅니다. 제 나이가 그때 10살이었는데 저는 그런 엄마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했어요. 엄마가 제발 이 지옥 같은 집을 탈출해서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랐습니다. 엄마는 제게 다시 저를 꼭 찾으러 오겠다는 말이나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저 엄마를 이해하라고 했죠.
엄마가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먹고 사람 같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을 어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엄마가 저를 버리고 떠나는 것을 누구보다 이해했기 때문에 엄마에게 다 이해한다고 했어요. 엄마는 제 말을 듣고 고맙다는 말을 끝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 뒤로 엄마를 살면서 본 적은 전혀 없어요. 엄마가 집을 나가자 아빠는 아예 술을 물처럼 먹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도 술을 많이 마셨는데 집에 저랑 둘이 남게 되자 아빠는 한동안 술에 취한 채로 돌아다녔어요. 아예 아빠가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제 눈으로 본 적이 없었죠. 수입이 전혀 없이 그러고 다니니 당연히 저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준비물을 챙겨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너무 배가 고파 남의 집 마당에서 채소나 과일을 훔쳐먹기도 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저를 보다 못해서 집으로 직접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마을에서 우리 부녀가 안쓰럽다고 동네에 있는 착한 어른들이 쌀과 김치를 나눠주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버티고 버텼습니다. 이런 생활을 몇 달 하자 아빠는 갑자기 정신을 차리더니 제게 말했어요. 미수가,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돼. 미수가, 네 할머니에게 가라. 아빠가 돈을 벌어올 테니까 너는 할머니랑 지내고 있어. 알겠지? 너를 버린 엄마와 달리 아빠는 끝까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누군데? 아빠는 갑자기 본인을 저를 버린 엄마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더니 제 손을 잡고 그대로 집을 나가 시골에 있는 할머니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살던 곳도 시골이었는데 할머니가 사는 시골은 진짜 하루에 버스도 2대가 겨우 다니는 시골 중의 시골이었어요. 그 시골은 요즘 가도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이랍니다. 우리가 가자 할머니는 마치 헛것을 본 것 같은 표정을 지으셨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아빠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할머니의 속을 썩였다고 하더라고요. 결혼도 할머니가 반대했는데 아빠가 극단적으로 할머니와 연락을 끊더니 혼자 몰래 했다고 나중에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갑자기 할머니 손에 맡겨진 저를 두고 아빠는 저를 떠났어요. 돈을 벌러 배를 탄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했는데 그 말을 저도 믿지 않았고 할머니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아빠가 저를 할머니에게 버리고 간 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할머니는 그래도 제가 손녀라고 예뻐하셨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제게 할머니는 말 그대로 아낌없는 사랑을 퍼부어 주셨어요. 물론 시골이었고 가난해서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술에 취한 아빠와 매일 우는 엄마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 그게 좋았습니다. 또 책임감 없는 우리 부모님과 달리 할머니는 어떻게든 제 끼니를 챙겨주셨어요. 당신께서 굶더라도 이웃집에 철판을 깔고 가서 쌀을 빌릴 정도로 제가 굶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가난했던 것은 똑같았지만 그래도 할머니는 제게 최선을 다하셨어요. 배를 타고 돈을 벌어오겠다는 아빠는 당연히 저를 맡기고 몇 년 동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없고 주위에 사람이라고는 할머니가 전부였던 저는 그래도 할머니가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이런 할머니와 제게도 불행이 찾아왔어요. 그건 바로 제가 고등학교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학교에 돌아왔더니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옆집 순이 할머니 집으로 가서 엉엉 울며 우리 할머니가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읍내에 있는 의원으로 가서 할머니를 눕혔는데 돈이 없어서 입원하지 못했어요. 다 아는 사이라 겨우 진료비는 냈는데 현실적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우리에게 할머니의 병은 고칠 돈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어떡해? 가불로 내가 진료해달라고 어떻게든 사정해볼게. 내가 학교 그만두고 옆 동네로 가서 공장 가서 일해서 우리 할머니 병 고칠게. 응? 할머니까지 나를 떠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 상상하기도 싫단 말이야. 아가, 할머니는 괜찮아. 별로 아프지도 않아. 그냥 너무 더워서 살짝 정신을 잃은 거야.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학교는 다녀야 해. 괜히 쓰러져서 우리 아가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해. 학교는 무조건 졸업해야 하니까 그런 말은 하지 마. 할머니 충격받아서 쓰러진다. 저는 진심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들어가려 했는데 그런 저를 할머니는 반대했어요. 제가 담임 선생님께 자퇴 얘기를 이미 꺼냈는데 할머니가 학교까지 찾아와서 선생님께 무릎까지 꿇으며 제 자퇴서를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행히 담임 선생님도 제가 자퇴하길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가 중학교도 다니지 못해서 맺힌 한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우리 할머니가 유일하게 제게 바라는 거였어요. 결국 저는 학교에 다니긴 했지만 할머니 걱정에 몰래 집에 빨리 간 적이 아주 많습니다. 할머니가 걱정할까봐 몰래 집 옆에 숨어서 할머니가 쓰러지지 않았나 지켜본 거였죠. 이런 저를 그 당시 선생님들이 다 알면서 눈 감아 주셨어요. 할머니는 몸이 안 좋아서 피를 토하기도 할 정도로 아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니까 일부러 아파도 안 아픈 척을 하셨어요. 그런 할머니를 보면서 저는 반드시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돈이 없어 서러운 것은 바로 아플 때가 절정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옆 동네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일하면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우리 할머니를 돌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의원에서 접수를 돕는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우리 할머니가 아플 때 도움을 받으려고 일했던 곳인데 실제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원장님이 인심이 좋으셔서 무료로 우리 할머니의 진료도 봐주고 한약도 주었거든요. 그러다 저는 단골 아줌마의 소개로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중매는 아니었고 제가 한의원에 오는 손님들이 우리 할머니 같아서 친절하게 대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그런 제가 예쁘다고 어떤 남자 한 명을 소개해 주었어요. 사실 저는 그때 우리 할머니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 연애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줌마가 그 남자가 그렇게 부자라는 말에 얼굴은 어떤지 성격은 어떤지 물어보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제가 속물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제게 돈이 아주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아가씨, 내가 아가씨가 참하고 예뻐서 소개해주는 거야. 원래 이렇게 소개해주면 중간에서 돈을 두둑하게 받거든. 그러니까 꼭 나가봐. 얼굴은 못생기고 성격도 개팍하다고 하긴 하는데 부자잖아. 돈이 많아야 결혼해도 불행하지 않아. 알겠지? 듣기로는 그 남자의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그 남자가 사는 곳이 우리가 사는 곳과 조금 떨어져 있어서 만약 결혼하게 된다면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두고 결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나가보자는 생각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실제로 봤는데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못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못생기고 저도 키가 큰 편이 아닌데 키도 저랑 똑같았어요. 또 말재주도 없고 왜 그 나이를 먹고 결혼하지 못했던 건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듣던 대로 돈이 아주 많아 보였어요. 또 친구도 별로 없고 유흥과는 멀어 보이는 모습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도 친구가 없어서 너무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면 별로였거든요. 다행히 그 남자는 저를 보자마자 반했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일하는 한의원 앞으로 매일 데리러 왔고 우리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꽃다발과 목걸이, 우리 할머니에게 드릴 소고기 등 매일 찾아오면서 손에 선물도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는 이 남자를 보자 드디어 손녀가 결혼한다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한의원 원장님까지 나서서 제가 결혼하는 것을 마치 사실처럼 여겼습니다. 저도 만나다 보니까 첫인상은 별로였어도 돈이 많고 제게 잘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씩 마음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자의 적극적인 구애에 청혼을 허락했습니다. 다만 결혼하는 대신 우리 할머니를 반드시 좋은 병원에 입원하게 해주는 것을 요청했어요. 남자는 그 정도는 일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제가 부자와 결혼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예비 시댁이었어요.
시댁은 대놓고 저를 반대했거든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고 오히려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부자인 집에서 시골에서 가난하게 할머니를 모시면서 사는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어디서 이런 근본도 없는 시골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하는 거니?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얼굴만 예쁘면 다야? 예쁜 게 뭐가 중요해? 어차피 늙으면 다 소용없어. 그냥 엄마가 다시 주변에 알아볼 테니까 아들 너는 다시 생각해. 아휴, 속 터져. 어머니, 저는 다른 여자는 싫어요. 결혼하고 싶으니까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는 알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아버지 사업 물려받아서 열심히 일할게요. 미숙 씨가 아니라면 결혼하기 싫어요. 평생 노총각으로 살게요. 시어머니는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가니까 대놓고 저를 싫어하셨습니다. 남자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그 누나는 제2의 시어머니였어요.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제가 근본이 없다며 거지라고 지칭하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가난 때문에 서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또래 친구들에게 미숙이라는 이름보다 거지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거지라는 소리는 익숙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게 가난으로 흉을 보더라도 전혀 상처받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의외로 결혼을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당신의 사업을 물려받겠다고 하니까 그것만으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좋은 집안에 여자가 있으면 좋았겠지만 그것도 나름대로 걱정이 있다고 오히려 처가에 입김이 없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리셨죠. 집안의 대장인 시아버지가 결혼 허락을 하니 아무리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반대해도 결혼까지 문제는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제가 일하는 한의원에 찾아왔습니다. 근본도 없는 집안이 우리 집하고 인연을 맺는 게 너무 창피해. 그래도 남들 하는 만큼은 하고 결혼해야 하지 않겠어? 우리 집에서 아들 신혼집은 마련해 줄 거니까 혼수랑 예물은 섭섭하지 않게 준비해. 네가 가난하게 자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손수 준비했으니까 어떻게든 마련하렴. 만약 대충 했다가는 각오해. 시어머니는 일방적으로 제게 종이 하나를 건네더니 그렇게 자리를 떠서 사라졌어요. 저는 종이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혼수와 예물 목록이 양면으로 빼곡하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을 다 채우려면 할머니와 제가 사는 집을 팔고 또 일하던 한의원에서 5년 넘게 일해도 모자라 보였습니다. 그날도 역시 남자는 저를 찾아왔고 결국 저는 대놓고 남자에게 말했어요. 이 종이에 있는 목록을 다 준비할 자신이 없어서 결혼하지 못하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자는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니 다음날 돈 봉투를 가지고 왔습니다. 결국 저는 남자의 돈으로 혼수와 예물까지 다 준비해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정말 제가 가지고 간 것은 전혀 없고 몸만 가게 된 거였습니다. 신혼집에 입주하고 저는 생각보다 큰 집에 적응이 어려웠어요. 평생을 비닐하우스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살다가 으리으리한 대골 같은 집에서 살려니까 이게 과연 우리 집인가? 살면서도 의심이 들었습니다. 집에는 일하는 아줌마가 있었고 저는 편하게 일도 그만두고 집에만 있게 되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마음이 편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죽도록 괴롭혔거든요. 남편은 결혼 전에는 본인이 다 막아준다고 하더니 슬슬 시간이 지나자 사이에서 괴로운지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특히 제가 수준이 낮다고 너무 싫어했어요. 시댁의 특징이 있었다면 바로 매주 월, 수, 토요일에 시댁 본가에 가서 같이 저녁을 먹어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을 가는 것도 힘든데 무려 3번이나 방문해서 같이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가면 너무 어색하고 불편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늘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또 제가 제일 불편했던 것은 바로 같이 밥을 먹는 날이면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남편보다 일찍 시댁에 오게 했습니다. 티타임을 가지자면서 저를 불러서 시누이와 셋이 차를 마셨는데 얼마나 그때 했던 행동들이 유치했는지 몰라요. 예, 이건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과자야. 너는 먹어본 적 없지? 먹어봐. 네가 어디 가서
이런 귀한 과자를 먹어보겠어? 이것도 다 우리 덕분이야. 너는 우리 아들하고 결혼한 것을 정말 행운이라고 여겨야 해. 우리 아들이 착해서 너처럼 아무것도 없는 시골 여자하고 결혼한 거잖아. 에이, 엄마, 왜 그래? 의외로 먹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지. 예쁜 얼굴 믿고 다른 남자를 꼬시고 다닐지 누가 알아? 방심하면 안 돼. 장난이야, 올케? 혹시 이거 진담으로 받아들인 거 아니지? 그냥 하는 소리야. 마음에 담아두지 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를 앞두고 조롱하기 바빴어요. 그렇게 큰 타격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애초에 돈 많은 집에 시집 가려면 이 정도는 감수했거든요. 우리 할머니를 병원에서 아낌없이 치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버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가장 먼저 시누이의 아이를 남편과 사는 신혼집에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상의도 없이 시부모님이 우리 부부를 부르더니 갑자기 통보하셨어요. 시누이는 그때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이에게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시누이 남편과 시누이가 사이가 안 좋아졌고 결국 둘이 갈라서게 되었어요. 문제는 시누이도 시누이의 남편도 아이를 돌보기를 싫어했습니다. 시누이 남편은 아이와 시누이를 버리고 아예 연락을 끊고 외국으로 도주해서 연락조차 되지 않았어요. 시누이는 절대 본인 아이에게 발목 잡히는 게 싫다면서 무조건 못 키운다고 친정인 우리 시댁의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만나는 사람이 있으니 제 아이라고 생각하고 키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멀쩡한 아이여도 우리 아이로 키우는 게 힘든데 장애 있는 아이를 제가 어떻게 키울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게 부탁이 아닌 강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결혼하고 2년이 지났을 때였는데 그때까지 우리 부부에게 아이 소식이 없었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집에 아이가 없어서 아이가 찾아오지 않는 거라고 강제로 아이를 우리 손에 들려 보냈습니다. 시누이는 새 출발을 해야 한다며 무조건 본인 아이는 이제 우리 부부의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원하지 않은 육아를 직접 하게 된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남는 시간이 많아서 할머니 병원에 가면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괴롭혀도 꾹 참았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시조카를 내 아이로 생각하고 키우라고 하니까 편두통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거기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본인 누나의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더 우라통이 터졌어요. 어차피 남편은 시아버지와 함께 일한다는 핑계로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거기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형님 아기를 데리고 오면 어떡해? 당장 우리 집에 뭐가 있어? 기저귀랑 분유랑 아무것도 없어. 나도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잖아. 대책도 없이 이러면 어떡해? 아버지도 어머니도 계속해서 우리한테 아이를 원하는데 우리가 아이가 안 생기잖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당신 때문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거 아직 비밀로 하고 있는 거 알지? 그거 알면 당신 집에서 쫓겨나. 내가 그거 막아주려고 일단 시간을 벌기 위해 데리고 온 거잖아. 왜 내 마음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해? 당신, 말 똑바로 해.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맞지만 아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기다려보라고 했잖아. 아이를 그렇게 원하면 결혼 전에 검사라도 시키지 그랬어? 그리고 그렇다고 신우의 아이를 우리가 키워? 집에 와서 저는 처음으로 남편하고 대판 싸우게 되었어요. 사실 우리 부부가 아이가 안 생겼던 것은 제게 문제가 있던 것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준은 아니었고 제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리면 아이가 찾아올 수도 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단번에 시누이의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남편은 저를 도와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병원에 있는 할머니를 보러 가지도 못한 채로 저는 아이를 키웠어요. 남편이 저를 돕지 않는 것보다 힘들었던 것은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습니다. 둘은 제게 아이를 강제적으로 키우게 했으면 관심이라도 꺼야 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사전에 연락도 하지 않고 당당하게 오는 것을 보면 마치 이 집이 신우이의 집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중에는 남편에게 물어 비밀번호를 알았는지 본인들이 비번을 입력하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기가 찼습니다. 특히 신우이는 아이가 자신의 인생의 오점이라고 제게 보냈으면서 뭐가 그리 걱정인지, 제게 분유는 어떤 것을 쓰는지, 기저귀는 제대로 갈아주는지 감시하기 바빴습니다. 저도 처음 하는 육아였는데 제가 낳은 아이도 아니라서 사실 애정이 깊지는 않았어요. 물론 인간 대 인간의 도리로 방치할 생각은 없었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문제는 그 최선이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눈에 차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하는지는 모르고 항상 저를 보면 쥐잡듯이 잡고는 했어요. 특히 아이를 낳고 제게 버리듯 넘긴 시누이가 심했습니다. 제게 하는 행동을 보면 그냥 본인이 키울 것이지 왜 제게 넘긴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옳게. 지금 본인이 낳은 아이가 아니라고 그렇게 막대하는 거야? 이러다 우리 아이 때리기라도 하겠어? 내가 아이한테 장애가 있으니까 각별하게 조심스럽게 대해달라고 했잖아. 그런데 위험하게 왜 아이를 그렇게 키워? 왜 애한테 과자를 주냐고. 병원에서도 이 정도 과자는 괜찮다고 했어요. 아예 아이들 먹이라고 나온 과자라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최대한 정성으로 키우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건강이 나빠지라고 그러는 게 전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시끄러. 시골에서 거지로 살아서 그런 거잖아. 아, 갑자기 후회되네. 나랑 우리 엄마 다음 주에 유럽으로 여행 가니까 그때는 뭐다. 내가 없다고 애한테 막대하지 말고 매일 뭐 먹었는지 기록해서 남겨놔. 알겠어? 시누이는 그러면서 정작 본인이 힘든 것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기저귀도 손수 갈아봤던 적이 전혀 없어요. 시어머니와 둘이 해외로 여행을 그렇게 다녔는데 제게 화장품 하나 사다 주었던 적이 없습니다. 선물을 바란 것은 아니었는데 혼자 집에서 아기를 보고 있자니 너무 답답했어요. 또 무엇보다 병원에 있는 우리 할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혹시 몰라 병원에 전화해서 상황을 살피곤 했었는데 할머니가 많이 늙으셔서 이제 진짜 심각하다고 했거든요. 이 힘든 상황을 견디는 이유가 바로 할머니의 병원비 때문이었는데 막상 할머니의 얼굴도 제대로 못 보니까 속상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아이를 업고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밖에 나가면 더 흥분해서 날뛰고는 했거든요. 아이 때문에 병원에 갈 때도 그래서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와 같이 갈 정도로 힘들었어요. 만약 아이를 데리고 할머니 병원에 가면 제가 할머니를 제대로 볼 수도 없을 것 같아 포기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집에 두고 가자니 아이가 제가 없으면 더 심각하게 난리를 쳐서 그럴 수도 없었죠. 아이는 장애가 있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정말 많이 예민한 편이었어요. 오죽하면 우리 집에서 제가 결혼하고 같이 살 때부터 계시던 아줌마가 아이 때문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종일 울고 떼쓰고 시누이와 시어머니도 시간만 나면 찾아오니 견딜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많아 언니처럼 따랐던 아줌마였는데 너무 속상했습니다. 아줌마가 그만두고 저는 새로 도우미를 뽑게 되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입주 가정부로 구했습니다. 남편이 돈이 많으니 평균보다 훨씬 돈을 측정해서 구하니까 의외로 빨리 구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일하다 그만두면 안 되니까 일부러 면접 때 시댁 식구들이 많이 오고 집에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다고 알렸습니다. 처음에 그 말을 듣고 몇 분은 그냥 돌아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월급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바로 사람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구한 입주 가정부는 저보다 겨우 1살 어린 사람이었어요. 저처럼 가정 형편이 매우 안 좋더라고요. 엄마가 버리고 집을 나간 것까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안쓰러워서 개인적으로 가정부를 잘 챙겨주었어요. 원래 빨래에도 손을 안 대는데 같이 개기도 하고 힘들어하면 일도 빼주기도 했습니다. 가정부의 이름은 선영이었어요. 선영이는 제가 아이 때문에 할머니 병원에 못 가고 있다고 하니까 본인이 아이를 돌볼 테니 갔다 오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때는 아이가 조금 컸을 때라 예전보다 확실히 우는 것도 줄었습니다. 물론 제가 눈앞에 없으면 울었지만 선영이가 아이를 워낙 잘 봐서 괜찮았어요. 어린 동생이 있다고 하더니 진짜로 아이를 전문적으로 잘 보더라고요.
예전 아줌마는 안으면 아이가 울기 바빴는데 선영이가 안으면 금방 조용해져서 제가 너무 편했습니다. 하필 할머니가 그때 진짜 의사가 제게 대놓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할 정도로 심각했거든요. 아픈 곳이 너무 많아 한쪽을 고쳐도 다른 쪽이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제대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얼마 뒤에 할머니는 그만 하늘로 가게 되었어요. 선영이의 도움으로 할머니를 끝까지 살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선영이에게 너무 고마워서 얼마나 많이 잘해주었는지 몰라요. 그때는 선영이가 제 친동생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돈도 몇 배로 더 주었고 친정에 일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보내주었어요. 시누이와 시어머니도 그런 선영이를 마음에 들어 있습니다. 워낙 성격이 싹싹했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이상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이 이런 것도 사올 줄 아는 사람이었어? 원래라면 절대 선물이고 뭐고 안 사오는 양반이 무슨 일이래? 고마워. 나 이런 귀걸이랑 목걸이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 알고 사온 거야? 아니 뭐 그냥 같이 출장 갔던 사람들이 안 해준다고 사길래 나도 샀지. 생각해봤더니 내가 당신한테 이런 것도 사준 적이 없더라고. 당신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뭐 겸사겸사. 아 참, 그 선영 씨 것도 샀어. 아 이왕이면 좋으니까. 하하. 선영이 것도 샀다고? 입주가정부 이름까지 알아? 당신 예전에 일하던 아줌마는 이름하고 나이도 잘 몰랐잖아. 그런데 선영이는 귀걸이까지 사준다고? 그것도 나랑 비슷한 걸로 샀네? 당신이 맨날 선영이랑 친하게 지내고 고맙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설마 오해하거나 그런 거 아니지? 이상한 의도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이 워낙 자매 같다고 해서 형부 마음으로 산 거야. 남편은 원래 출장을 가더라도 제 선물을 사오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선영이가 들어오자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 계기로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할머니를 보내고 아이를 키우느라 몰랐는데 확실히 선영이가 들어오고 남편이 수상하게 변했거든요. 원래라면 집에 오자마자 허물받듯 옷을 벗어서 거실 복도에 흘리고 양말도 짝짝이로 던져놓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조용히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예민해서 절대 안방은 가정부가 못 치우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유일하게 청소하던 곳이 우리 부부가 쓰던 안방이었어요. 그런데 선영이가 청소하고 있길래 제가 의아해서 물어봤을 때 남편이 시켰다고 하길래 웬일인가 싶었거든요. 저는 그게 제가 아이를 혼자 키우니까 힘들어서 제 편의를 봐준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남편은 확실히 선영이가 들어오고 집에서 저녁을 먹는 날이 많았어요. 그전에는 일하느라 바쁘다고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거든요. 혼자 고독하게 저녁을 먹었고 아이를 강제로 키운 후에는 아이 뒤치다꺼리라 하느라 저녁을 굶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선영이가 오고 집에서 저녁을 먹는 남편이 갑자기 생소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을 한번 의심하고 시작하니 선영이의 태도도 이상한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신경 쓸 곳이 워낙 많아 눈치채지 못했는데 선영이도 남편에게 유독 다르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깔깔거리며 웃던 사람이 남편 앞에서는 입을 가리고 웃었습니다. 저랑 집에서 점심을 먹을 때는 그냥 대충 먹던 선영이는 남편과 같이 먹을 때는 그릇도 새 것을 꺼내서 먹더라고요. 설마 하면서 지켜봤는데 아무리 봐도 저만 모르고 둘이 불륜을 저지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차피 남편이나 시댁이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전혀 없었잖아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런 집구석에 당하면서 살 이유가 없었죠. 근데 이제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저는 오히려 집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너무 괘씸해서 곱게 이혼해주긴 싫었어요. 선영이가 유독 돈을 좋아하는 것을 아는 저는 일부러 선영이 앞에서 고급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아, 그거 알아? 우리 남편은 금을 모으는 취미가 있어. 만약에 혹시라도 전쟁 터지면 금이 그렇게 돈이 된다고 하더라. 안방 금고에 모아놓던데 나는 그게 진짜인가 싶어. 너도 혹시 아는 거 있어?
남편이 도자기 모으는 것도 취미잖아. 알지? 나는 몰랐는데 그게 하나에 엄청 비싸더라고. 일부러 선영이에게 저랑 남편만 아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실제로 남편은 돈이 생기면 금을 사서 몰래 금고에 넣어놓고는 했거든요. 또 도자기를 모으는 것이 취미였는데 그것도 아주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선영이의 동생이 아파서 병원비를 걱정하는 것이 머리에 떠오른 저는 이런 정보를 흘렸어요. 그리고 둘의 동태를 살피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런 정보를 흘리는 것은 꿈에도 모르고 선영이에게 관심을 숨기지 않더라고요. 본인은 숨긴다고 숨기는 것 같았는데 다 티가 났습니다. 와중에 저는 신우이의 아이도 키우고 시댁에도 여전히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지치지도 않는지 저만 보면 늘 거지에 가난하다고 하셨거든요. 예전에는 꾹 참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뒤통수를 칠까 고민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무엇보다 우리 남편과 제가 임신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결혼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 아이가 없어서 평소에 과묵하던 시아버지까지 제게 따로 아이에 관해 진지하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기도 했고 입주 가정부인 선영이와 남편의 외도를 눈치챘을 때라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동안은 제 일방적인 의심이었는데 남편과 선영이의 외도를 제 눈앞에서 직접 보게 되었어요. 그날은 아이 때문에 병원에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래도 키운정에 있어서 아무리 시댁 식구들이 싫어도 저는 아이에게 소홀하게 대했던 적이 없어요. 혼자 힘들게 장애가 있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왔는데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분명히 선영이가 집에 있었고 남편이 집에 왔을 시간인데 저는 순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래도 대놓고 바람을 피울 거라 생각은 없었는데 저는 집안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순간 안방에서 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를 서둘러 방에 데려다주고 안방에 귀를 가져다 댔더니 둘의 대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둘이 저를 두고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사장님, 저도 사장님이 좋아요. 그런데 사모님 눈치가 보여서 좋다고 말을 못했어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제가 사장님의 아내가 되어서 살고 싶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사모님이 알면 제가 쫓겨날까봐 너무 무서워요. 일단은 비밀로 하자. 예전에는 집에 오는 것이 싫었는데 요즘은 너무 좋아. 집에 오면 상냥한 네가 있으니까 우선은 우리끼리만 알고 이렇게 몰래 만나는 거야. 알겠지? 저는 순간 문을 확 열어 바람 피우는 광경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선영이에게 더 노골적으로 돈이 있는 곳을 죄다 알렸습니다. 금고도 실수인 척 일부러 열어두었어요. 선영이는 제가 신경 안 쓰자 혼자 열심히 창고에서 도자기도 훔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대망의 사건이 발생했어요. 시댁에 가서 남편과 밥을 먹고 오는데 그날도 역시 제 임신이 시댁 식탁에서의 주제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다 문제라고 임신이 잘 되는 한약이라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신우이는 그냥 아이를 낳지 말고 본인 아이를 잘 돌보라고 했고요. 계속되는 아이 압박에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반면 저와 달리 남편은 태도가 이상했어요. 묘하게 무엇을 숨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며칠 뒤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보통 남편이 출근하면 점심은 저랑 입주 가정부인 선영이랑 먹거든요. 그날도 둘이 밥을 먹는데 선영이가 수저를 들지 않더라고요. 평소에 식탐이 많던 사람이라 의아했는데 곧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선영이는 제가 먹으라고 해도 안 먹더니 갑자기 입을 틀어막고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구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것은 입덧이었어요. 저는 기가 막혔지만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속이 안 좋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영이는 상당히 당황한 표정으로 그냥 속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직감으로 아무리 봐도 선영이가 임신한 아이의 아빠는 우리 남편인 것 같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선영이는 급하게 친정에 일이 생겼다고 일을 빼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말했는데 누가 봐도 산부인과에 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에 사건이 발생했어요. 제가 일부러 일찍 잠든 척하고 방에 들어가자 남편이 슬며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둘의 대화를 듣는데 임신이 확실했어요. 어떡해요, 사장님?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면 사모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저 너무 무서워요. 사장님이 이혼해야 제가 사모님의 자리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사모님이 임신을 못해서 걱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냥 빨리 이혼하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임신도 못하는 아내를 내가 왜 데리고 살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선영이 너는 진정 핑계로 집에 가 있어. 알겠지? 내가 해결하고 너를 부를게. 둘은 저를 오히려 내쫓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준비했던 계획을 순차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이 되자 선영이가 제게 말하기 전에 진심으로 고민이라고 일부러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 내용은 바로 남편에 관한 거였습니다. 저는 선영이에게 남편의 아이를 가지면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을까봐 무서워서 낳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실제로 시조카를 우리 집에서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유전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 같다고 했죠. 물론 그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심에 전혀 찔리지는 않았어요. 제가 본인 조카를 키워주고 있는데 이런 저를 두고 입주 가정부와 바람이 난 남편이니까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남편 유전자를 검사했는데 아주 문제가 많았다고 바람을 잡기 시작했죠. 임신하면 반드시 장애아를 낳을 텐데 저는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했어요. 순간 시조카가 거실로 나와서 또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남편의 아이를 가지면 더 심한 장애아가 나올 거라고 했죠. 그러자 선영이는 표정이 눈에 띄게 안 좋아졌어요. 거기다 대고 저는 더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영이 너는 모를 텐데 남편 회사가 요즘 힘들어. 곧 부도가 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 내가 며칠 전에 시댁에 다녀왔잖아. 시아버지랑 시어머니가 둘 다 고민이라고 하셨어. 만약에 부도가 나면 이 집도 팔아야 하고 너도 일을 그만두어야 해. 그러면 내가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걱정이다. 나는 너랑 헤어지기 싫거든. 사모님, 그게 정말이에요? 사장님은 본인 사업이 잘 된다고 항상 자랑했잖아요. 저는 그게 사실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잘 되기는. 아휴, 지금 말이 아니야. 남편이 도자기 모으는 거 알지? 시아버지가 혹시 모르니까 이따 도자기 몇 개 들고 시댁에 오래. 미리 팔아서 현금으로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심각한 것 같아. 아무튼 선영이 너 친정에 가본다고? 알겠으니까 조심히 다녀와. 제가 진심으로 걱정하며 인상을 쓰니까 선영이는 손을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저는 속으로 그 모습을 보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저는 너무 피곤해서 한숨 잔다고 하고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잠든 척 아예 조용히 있었어요. 선영이는 안방에 들어와서 제가 잠든 건지 눈앞에 손을 흔들면서 확인하더라고요. 눈을 꼭 감고 있자 선영이는 금고를 털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보고 입꼬리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저는 바로 거실로 나가봤는데 선영이는 역시나 도자기를 잔뜩 들고 사라졌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애지중지 모은 금은 죄다 싸그리 털어간 모습에 웃겨서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선영이가 집에 없는 것을 보자 남편은 눈에 띄게 좋아했어요. 저는 남편이 도대체 언제 말할지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밥을 먹다 눈치를 몇 번 보더라고요. 답답한 것을 참지 못하는 저는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선영이랑 무슨 사이야? 선영이가 못 보던 목걸이를 하고 있길래 내가 추궁했더니
당신이 사준 거라고 하더라. 나한테는 목걸이 안 사줬잖아. 도대체 입주 가정부한테 왜 그렇게 잘하는 거야? 설마 둘이 무슨 일 있어? 나만 모르는 거야? 저기, 여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미안해. 나랑 선영이 진심으로 서로를 응원하고 사랑하는 사이야. 당신이 임신을 못하잖아. 선영이 사실 내 아이를 가졌어. 우리 깔끔하게 이혼하자. 남편은 제가 일부러 다그치듯 말하자 눈을 꼭 감고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자 예상했던 말이었는데도 속에서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담담하게 받아들일 거라고 혼자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순간 욱하는 게 속에서 올라와서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없이 혼자 숨을 고르자 남편은 자기의 행동의 정당성을 찾느라 바빴습니다. 들어보면 웃기지도 않았어요. 본인은 기업을 물려줄 아이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아이 없는 결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영이의 마음씨에 반했다고 하면서 제 앞에서 선영이 칭찬까지 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남편은 선영이는 저와 달리 음식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하고 성격이 좋아 시댁하고 갈등도 없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정이 다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선영이가 착하고 검소해서 좋다고? 야, 그년 지금 네 돈 다 가지고 도망갔어, 등신아. 지금 네 금고 가서 봐라. 도자기 창고 가봐. 내가 힘들게 네 조카 키워줬더니 뭐? 아이가 없어서 안 돼? 참나. 막말로 너랑 시댁이 나한테 잘했으면 내가 스트레스 안 받아서 아이 낳아도 3명은 낳았겠다. 이혼해. 하자고. 남편은 제가 저렇게 말하니까 눈이 동그랗게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있다가 순간 일어나서 안방으로 달려갔어요. 금고를 열어봤는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빚까지 내면서 산 도자기 창고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창고에서 나오더니 머리를 감싸고 쓰러졌습니다. 사실 그 도자기들은 시아버지가 따로 보관을 요청한 아주 비싼 것들이었어요. 선영이에게는 남편의 취미라고 했지만 사실은 시아버지의 취미였거든요. 실제로 비싸서 중국과 일본의 중요한 거래처랑 거래할 때 필수로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중요한 계약을 할 때 늘 시아버지는 도자기를 들고 가셨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저는 일부러 선영이에게 값비싼 거라고 흘린 거죠. 도자기뿐만이 아니고 금까지 죄다 털린 남편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어요. 제게 무릎을 꿇고 오늘 있었던 일은 다 잊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게 평생 사죄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됐고, 이혼하자. 내가 진짜 입주 가정부랑 바람난 남편을 볼 줄은 몰랐어. 나도 네가 돈이 많으니까 그동안 참고 산 거지. 이렇게 멍청하게 다 털려서 거지가 된 남편하고 내가 왜 살아? 당신 다음 주에 회사에서 역대급으로 중요한 거래 있다며? 그거 도자기 필요하다고 했지. 열심히 선영이 찾아봐. 이혼 서류는 내가 보낼 테니까 도장 찍어.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 저 도자기 없으면 큰일 나. 금도 금이지만 도자기 들고 가기로 이미 다 말했단 말이야. 선영이 찾는 거 도와줘. 내가 너무 미안해. 남편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두고 집을 나왔어요. 선영이와 남편 몰래 훔친 금으로 혼자 지낼 방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까지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예상대로 합의 이혼은 하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면서 이혼은 안 된다고 난리였습니다. 신우이에게도 연락이 왔어요. 본인 아이를 무책임하게 놔두고 가면 어떡하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껏 돈도 받지 않고 키워준 것은 전혀 모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새끼는 네가 키우라고 소리를 지르고 끊었어요.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듣기로는 선영이는 당연히 연락이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제발 선영이의 행방이라도 알려달라길래 그건 네가 찾으라고 했네요. 제가 미쳤다고 상간녀의 행방을 알려주겠어요.
모르지만 알고 있다고 해도 절대 알려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선영이가 그 뒤로 출산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몰라요. 아마 제 생각엔 아이를 지우고 그 돈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게 연락이 와서 그냥 남편을 용서하고 살라고 하더라고요. 기가 차서 아줌마가 그 소중한 아들 끌어안고 살라고 속 시원하게 말해주었어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 것을 한 번에 털어내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혼하고 새 삶을 살고 있어요. 이혼하고 혼자 공부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따서 취업도 했어요. 취업하고 건실한 남자를 소개받아서 결혼도 할 예정이랍니다. 당연히 제 과거를 얘기했는데 새로운 남편은 이제껏 고생이 너무 많았다고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도 저를 얼마나 따뜻하게 맞아주시는지 몰라요. 이제 제 삶에는 고통은 없고 행복만 가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저는 요즘도 전 남편이 잊을만 하면 연락이 와요. 처음에는 그냥 차단하려고 했는데 제게 빌빌 기는 것을 보면 웃기기도 해서 놔두고 있답니다. 제 삶의 즐거움으로 놔두려고 해요. 여러분, 그럼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내 가족이랑 사는 것도 힘든데 타인과 함께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저는 결혼한 이래 쭉 오랜 기간을 그리 살아왔기에 이 부분에 대해 상당한 수고를 했답니다. 지나보면 사실 마냥 고생이라고만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쨌건 그런 시간들은 어떻게든 지나가고 어느 쪽으로 건 간에 의미는 남더군요. 저에게는 꽤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처제가 있어요. 저와 아내가 2살 차이인데 그런 아내와도 14살 차이가 나니 저와는 거의 조카뻘로 차이가 나는 건데요. 그냥 이렇게만 봐도 너무 세대 차이가 많이 나고 어려울 것 같은 사이로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꽤나 힘든 선택을 하게 되었답니다. 주변에서 다들 뜯어말리는데 그때 어떤 생각으로 강행을 했는지 스스로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아마 다들 반대하니까 외려 더 밀고 나갔던 것 같아요. 아내와 결혼할 무렵 우리 집에서는 무척이나 반대가 심했었어요.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 두 분 입장에서도 쉬운 결정은 아니셨을 것 같긴 합니다. 특히나 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내셨어요. 너 이 녀석 부모 마음도 모르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부모도 없이 살아온 집안에 무슨 근본이 있고 신뢰할 게 있다고 덥석 결혼을 하려고 하냐? 아니, 그 결혼을 지금 당장 안 하면 죽기라도 하냐고! 이때 저도 정말 만만치 않게 대들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혜영이가 부모님 안 계신 게 대체 왜요? 그게 뭐 범죄인가요? 걔라고 부모님이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저는 아버지야말로 이런 걸로 사람을 가리실 줄 몰랐어요. 저는 뭐 실망 안 한 줄 아세요? 이렇게만 써놓고 보면 저희 아버지가 되게 나쁜 사람처럼 보이긴 하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충분히 심려를 끼칠만 했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단순히 결혼만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나름의 요구사항이 있었거든요. 어디까지나 제가 감당하겠다고 한 거지만 당시에 썩 자신이 있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렇게 반대를 너무 대놓고 하시니까 반항심이었는지 뭔지 나쁜 감정만 자꾸 악에 받쳐서 커지더라고요. 나중엔 참고 계시던 어머니까지 한 소리를 하셨고 집에 들어오지 말란 소리까지 듣게 되었어요. 야, 네가 뭐가 그리 급해서 부모 없이 자란 애들을 2씩이나 떠맡아서 살려 그래. 네가 그 집 부모도 아니고 왜 남의 집 자식을 먹여 살릴 걱정을 네가 하냐고. 걔가 너 이렇게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냐? 다 필요 없고 너가 계속 결혼을 해야겠다면 너 마음대로 해. 이 집에서 나가서 네 멋대로 알아서 하라고. 어머니 말씀대로 저는 결혼과 동시에 어린 처제를 데려와 신혼집에서 함께 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계획을 가족들에게 말하기까지 저도 고민이 많았지만 일단 결혼 허락부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때 제 지인들도 저보고 제정신이냐며 말들이 아주 많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답니다. 당시 저는 혜영이를 너무 사랑했고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기 싫었고 꼭 결혼을 해서 함께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혜영이는 계속 거절해왔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자기의 어린 동생 때문이었어요. 본인과 14살 차이가 나는 아직 초등학생이었던 어린 동생을 그냥 둘 수가 없었나 봐요. 오빠, 미안해. 나는 혜진이가 계속 마음에 걸려서 어쩔 수가 없어. 나도 그 고아원에서 자라왔고 내가 나올 때도 꼭 동생을 데리고 나오기로 약속했었거든. 지금 돈 모아두고 한 것도 다 혜진이 때문이고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나와 혜진이를 데리고 살아줄 게 아니라면 결혼 얘기는 이제 그만해줬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듣고 저는 무척이나 절망했는데 나중에 혜영이 생각을 들어보니 그래야만 제가 포기할 것 같았다고 하더군요. 당시 충격을 받았지만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 없이 사느니 이러나 저러나 죽을 맛일 것 같았어요. 그러니 대뜸 연락을 해서 제 생각을 거침없이 털어놓았어요. 혜영아, 고아원에서 동생 데려오자. 우리랑 같이 살자.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할게. 셋이서 까짓거 못 살겠어. 우리 부모님한테 허락은 내가 받을 테니까 그렇게 하자. 응? 그러나 저는 이때 정말 완전 사면초가라고 할까? 완전히 궁지에 몰린 느낌이었어요. 부모님도 반대를 불같이 했지만 당사자인 혜영이 역시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죠. 마치 결혼할 대상도 없는 상태인데 저 혼자 허락받으려고 난리를 치는 듯한 분위기였답니다. 심지어 제가 예상도 안 한 쪽으로 결론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오빠, 몇 번이고 말했잖아. 오빠네 부모님은 허락해주지 않으실 거야. 왜냐하면 오빠도 부모님께 소중한 자식이니까. 그냥 이런 길로 들어서려고 생각도 하지 말고 우리 그만 헤어지자. 나도 계속 오빠 얼굴 보는 게 너무 괴로워. 그만하자 우리. 이때 정말 머리가 터질 듯 하면서 뭐가 이렇게 어려운 건지 다 내려놓고 싶더라고요. 일방적으로 이별을 선포하고는 연락도 끊어버리고 만나기를 거부하는 혜영이를 보니 너무 절망적이고 힘들어서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집에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어머니가 무척 큰 사고를 겪게 되신 거예요. 친구분들과 잠깐 근교로 놀러 갔다가 들어오시는데 그 차를 뒤에서 들이받아서 꽤나 큰 부상을 입으셨어요. 병원에서 입원해 치료받는 날도 길어지시고 돌아오셔서 검사를 하셨는데 다른 별개의 질병까지 알게 되었죠. 저와 아버진 정신이 없었고 이때 어머니는 무척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지 자꾸 불안해하시고 힘들어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 자기가 가면 누가 책임지냐고 속상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왜 그런 화제로 뒤늦게 이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기호야, 그냥 너 결혼한달 때 시킬 걸 그랬나 봐. 뭐가 되든 네가 알아서 할 일인데. 엄마가 지금 이렇게 돼서 너도 신경 못 써주고. 에휴, 혼주석에 내가 편히 앉을 일이 있을까 모르겠다. 이런 약한 소리를 하시길래 괜히 착잡하고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간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했는데 돌연 어머니가 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기, 그 아가씨 한번 데려와 보면 안 되니? 엄마 변덕이 죽을 듯 해서 미안해. 너도 그 후로 따로 만나는 사람 있는 건 아니잖아. 아버지한텐 비밀로 하고 한번 데려와 봐라. 응? 참 저도 이때 뭐라고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혜영이와 연락 안 한 지 꽤 되어버렸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 정신적으로 저 역시 무척 힘들고 갑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연락을 했어요. 우리 엄마가 아프고 너를 한번 보고 싶어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순순히 혜영이는 연락을 받아주었고 이번이 마지막이니 어쩌니 하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일단은 만나러 와주었어요. 그렇게 어머니와 만남을 갖게 된 날 딱히 많은 것을 여쭤보지 않으시더니 어머니는 대뜸 결혼에 호의적인 의견을 내놓으시더군요. 기호야, 너네 얼른 결혼해라. 엄마가 그걸 봐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저나 혜영이나 둘 다 어안이 벙벙했고 나중에 어머니가 직접 아버지께 말씀하셨을 때도 상황이 좋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전 상황보다는 훨씬 여론이 가라앉았고 결국 우리는 여차저차 결혼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이때 할 말이 많으셨던 것 같지만 어찌되었건 어머니가 편찮으신 상황이니 그냥 참으셨던 것 같아요. 일단 어머니는 다 회복이 된 상태가 아니었으나 어렵사리 혼주석에 앉으셨고 그 해에 중학생이 되었던 처제도 같이 참석하며 식을 올렸답니다. 이후 부모님 댁 근처에 집을 얻어서 살게 되었는데 눈에 보이는 난관들을 다 해결한 듯 했으나 그때부터 시작이더라고요. 제 입으로 뻥뻥 큰 소리를 치며 아내나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처제와 함께 살아도 괜찮다고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했지만요. 지내다 보니 이것도 우습게 볼 일이 아닌 거예요. 처제는 아내에게 애틋한 동생이긴 했지만 아내가 사회로 나온 뒤에는 띄엄띄엄 만나서 그런지 꽤 다루기 힘든 부분들이 있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 어린 시기부터 고아원에 있었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언니와 같이 있다가 자기 곁을 떠났었으니까요. 당시에 아내도 저에게 고맙고 부담스러워하면서 동생을 데리고 살아주는 저에게 미안했는지 무척이나 어머니를 챙겼어요. 진짜 안쓰러울 정도로 결혼 후에 우리 둘만의 신혼을 그닥 누리지도 못한 채 챙기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내는 음식을 잔뜩 해서 우리 부부와 처제가 먹을 것들을 만들고 집에서 계속 요양하고 계신 어머니용으로 반찬이나 먹거리들을 따로 챙겼어요. 출근하는 길에 일찍 저희 집에 들러 음식들을 챙기고 그렇게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인사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처제였답니다. 처음에 우리 집에 왔을 때에는 얼떨떨해하고 방이 크고 화장실도 좋다며 마음에 들어하긴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볼 때 또래들에 비해 사회성도 좋지 않은 것 같고 무척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더군요. 우리 집에 왔을 때 앞머리가 눈을 다 덮고 있었고 교복도 깨끗하지 않고 꽤 반항기가 있었어요. 저한테도 인사를 잘 안 하고 가끔 제가 말을 걸어도 퉁명스레 답을 하더라고요. 아, 몰라요. 저도 잘 모르니까 묻지 마세요. 자꾸 말 거니까 귀찮아요. 이때 아내가 무척 당황해서 바로 야단쳤고 저도 머쓱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찌되었건 저에게는 16살이나 차이 나는 꼬마 처제다 보니 그나마 어른인 제가 감당을 해야죠. 외려 아내가 전전긍긍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걸 보니 아내는 아내대로 가운데서 정말 힘들겠다 싶었어요. 당시 처제는 학교 공부에는 또 크게 관심이 없는 데다가 맨날 만화나 캐릭터만 그리고 있고 집에만 있었어요. 그렇게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주말에는 여러모로 좀 부딪히게 되더군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저랑 부딪힌 게 아니라 자기 언니인 제 아내와 부딪혔다는 거예요. 혜진아, 너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옷을 이렇게 엉망으로 두면 어떡해. 빨래거리는 진즉 내놨어야지. 그리고 공부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고? 이래저래 간섭하는 언니가 싫었던지 처제도 제법 목소리가 커지더군요. 그럴수록 아내는 제 눈치만 보는 것 같아서 차라리 제가 자리를 피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아, 언니가 뭔데? 정리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다고. 하나하나 왜 다 간섭질이야? 자꾸 이러면 나 집 나가버릴 거야. 처제는 실제로 나갈 생각이 없어 보였지만 하도 언니한테 많이 혼나서 그런지 계속 싸움이 잦더라고요. 이후 우리는 아기를 갖게 되었는데
아내는 본인이 임신한 동안 자기 여동생의 사춘기가 시작되니 정말 견딜 수 없이 힘들어했어요. 옆에서 제가 지켜보기에도 처제는 참 보통 친구는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제가 있거나 말거나 자기 언니한테 소리 지르고 화낼 때가 많았으니까요. 한편으로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날 때도 있었어요. 집에 언니와 둘만 있는 게 아니라 형부도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퍼질러 있을 때도 있고 음식거리를 그냥 놔두고 방으로 들어가 버릴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최대한 말을 섞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었어요. 단 한마디라도 제 말이 들어가게 된다면 어린 데다 사춘기인 처제는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말이에요. 사실 저도 아내도 모르던 사실이었는데 우리 집으로 막 왔던 당시 처제는 다소 충격적인 얘기를 꺼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아내도 많이 울었고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원장님이 툭하면 뺨 때리고 밀치고 부모도 없는 게 재구실 하려면 말 들으라고 했어. 나는 화장실에서 식판 들고 밥 먹었던 적도 있었어. 학교에는 이미 내가 보육원에서 왔다는 소문이 나 있어서 왕따도 당하고 언니가 나보고 언니네 새 집으로 오라고 했을 때 나 진짜 눈물 났어. 죽고 싶었는데 죽지 않을 이유가 생겼어. 이 말을 되새겨 볼 때마다 사춘기인 처제가 방을 아무렇게나 어지럽히고 자기 언니한테 대듣는 날이 있다고 해도 일단은 지켜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 처제는 너무 선을 넘는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뭐랄까, 이런 말은 좀 이상하지만 적당선에서 늘 반항을 하고 추스렸다고나 할까요? 아내의 말로는 아무래도 보육원에서 눈칫밥만 10년 넘게 먹어와서 그런지 그런 부분으로 빠르게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웬만한 문제야 저한테까지 넘어오지 않도록 아내가 해결하려 하고 있으니 저까지 나설 이유는 없었고요. 당시 저희 딸은 꽤 예민한 편이라 밤잠도 잘 못 잤고 이 부분도 사춘기가 극렬하게 찾아온 처제와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거의 전쟁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밤늦게까지 만화책을 붙들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처제는 이제 좀 자려고 하니 그제서야 깨서 밤새 울어대는 자기 조카가 무척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내도 체력적으로 힘들어할 때고 저도 번갈아 아기를 보느라 둘 다 예민할 때였어요. 한 번은 저와 아내가 다툰 적도 있었는데 이후로 풀기는 했지만 그 장면을 처제가 봤나 봐요. 저한테 편지를 썼는데 내용을 보고 순간적으로 말이 멎더군요. 형부, 우리 언니랑 저랑 사느라고 힘들죠. 마음은 늘 미안한데 표현을 잘 못해서 죄송해요. 우리 언니가 형부를 속상하게 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맨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설거지도 잘 안 해서 죄송해요. 수빈이도 제가 같이 돌볼게요. 이렇게 편지를 써놓고는 옆에 꼬깃하게 10,000원짜리를 껴두곤 용돈이라고 쓴 거예요. 그걸 보니 헛웃음이 나면서 괜히 코끝이 찡하더군요. 자기 딴엔 맨날 그렇게 싸워대는 언니라 해도 막상 자기에게 있어서 남이나 다름없는 형부와 싸우고 속상해하는 게 걱정되었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자기 언니를 잘 봐달라고 미안하다고 편지 쓴 것 같아서 저도 참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어찌되었건 어린 친구에게 부담을 줬구나. 언니네 부부가 싸우는 걸 보고 얼마나 속상하고 무서웠을까 싶어 저 역시 미안했어요. 그날은 치킨이랑 피자를 사서 다 같이 먹기도 하고 또 밤새 잠을 잘 안 자는 아기를 번갈아 보면서 아주 전쟁 같은 육아를 했었답니다. 그러다 아기가 점점 크고 처제는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그쯤 돼서 갑자기 자기는 대학을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자기 언니와 마찰이 있었는데 역시나 제가 생각한 이유였더라고요. 대학교 등록금 비싸잖아. 알바해서 등록금 내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안 할 거야.
확실히 이 부분은 처제 입장에서 고민할 만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가끔 집에서 처제가 끄적거리는 걸 보면 아예 재능이 없진 않은 것 같아서 불러다 얘기했어요. 처제, 뭘 하고 싶은데? 돈이나 이런 거 다 떠나서 대학은 어디를 가고 싶어? 그냥 별 생각하지 말고 일단 얘기를 해봐. 드러나 보자. 그랬더니 처제는 한참을 망설이더군요. 제가 예상할 때는 아무래도 캐릭터나 만화 같은 게 아닐까 했는데 역시나 입을 여는 걸 보니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잠깐은 고심을 하다가 이후에 처제에게 말을 꺼냈어요. 처제, 웹툰 만화가가 되고 싶다고 했지? 그럼 어떻게? 나는 그쪽을 잘 모르는데 뭐 그런 애니메이션과 같은 대학을 가면 되는 거야? 거기도 뭐 입시 전형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설명 좀 해줘봐. 그랬더니 여전히 절 불편해하던 처제는 우물쭈물 답하더라고요. 그게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고 공부도 해야 하고 입시 미술도 해야 돼요. 미술은 학원을 다녀야 하고요. 그리고 학교들도 다 비싸요. 아무튼 저는 집에서 그림 그릴 거예요. 이때 저는 한참 듣고 고심을 하다가 그날 밤 아내에게 뜻을 말했어요. 아내는 몹시 놀라서 바로 대꾸를 못하더라고요. 혜영아, 우리 처제 미술학원 보내주자. 지금 고2라서 늦은 것 같긴 하지만 일단 보내주자. 내가 그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런데 대학 가고 난 뒤에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때는 처제가 알바해서 어떻게든 마련하라고 하는 수밖에 없지. 나도 건너 친구 중에 대학 가서 다시 학원에서 강사로 알바하는 애들 봤거든. 아무튼 처제가 괜찮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대학 갈 의지가 있으면 나는 해줄 생각이 있어. 자기가 얘기해줘봐. 아내가 얼떨떨하게 있는 걸 보니 왠지 제가 대답을 듣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직접 처제를 불러다가 말했어요. 처제도 무척 당황했지만 제가 며칠 생각해보라고 하니 한번 도전은 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한 달에 고등학생 입시 미술학원비가 그렇게 많이 나갈진 몰랐지만 저는 딱 대학 등록금까지만 하고 끝이고 그 정도면 내가 할 도리를 했다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특강이 있는 달에는 학원비가 2배로 뛰기도 해서 좀 부담되긴 했어요. 그래도 기왕이면 제대로 된 곳에 다니는 게 맞을 것 같아 좋은 곳을 알아보고 보태줄 때 확 보태주기로 했어요. 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대출도 쉽지 않은 상태였지만 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도 어쩌다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왠지 그렇게 해야 제 마음이 후련할 것 같더라고요. 돈 버느라 몸은 고되지만 집에 와서 학원 집으로 움직이며 틀어박혀 공부와 그림만 그리는 처제를 보니 그래도 마음이 엄청 불안하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애는 애대로 크면서 유치원에 다니던 시기에 처제는 본격적으로 입시를 맞아 여기저기 시험을 보러 다녔어요. 당시에 작품들을 몇 개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았기에 진행 상황을 알 수는 없었지만 아내에게 쓱 물어보니 나름 본인도 고민이며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허나 그렇게 해서 결국 서울에 있는 대학에 붙었고 본인이 꿈꿔왔던 그림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당시 얼마나 기뻐하던지 그리고 그날 아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저를 껴안고 그날 제 옷 어깨 부분이 다 젖도록 눈물 콧물을 쏟는 아내를 보니 저도 눈물이 찔끔하더군요.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빚을 다 갚으면 좋을까? 오빠 정말 고마워. 오빠가 혜진이 학원 보내준다고 할 때 내가 염치가 없어서 대답을 못했어. 아내의 말에 저도 머쓱했던 것이 저 역시 정말 아주 무리한 제출이긴 했지만 처제 본인이 힘쓰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없었을 거니까요.
이후로 처제는 대학을 다니며 계속 그림을 그렸고 틈틈이 알바를 해서 학비를 내고 힘들게 다니긴 했어요. 그래도 새로운 인생이 열린 것에 대해 아주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더군요. 그러다가 일본으로 유학을 다녀오겠다면서 그간 모은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떠났어요. 그러더니 현지에서도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했고 알바하면서 돈을 더 모아가지고 들어왔더군요. 이때는 본인이 준비가 다 되었으니 이제 나가서 살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언니, 형부, 저 준비해서 나가려고 해요. 그동안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더 열심히 해보려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진짜. 사실 이때 처제의 나이가 30이었고 이미 본인이 대학 간 일에 바쁘게 살고 유학까지 가다 보니 우리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 전보단 훨씬 없긴 했거든요. 그런데 제 앞가림을 하고도 남은 나이라며 알아서 집을 얻어 나가더군요. 아내도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축복하면서 보내주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독립해서 살고 있던 처제가 몇 년이 지나 꽤 놀라운 소식을 알려온 거예요. 저와 아내는 처제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본인도 안정되기 전까지는 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이트에서 쭉 연재해오던 처제의 웹툰이 그야말로 엄청난 호응을 얻으면서 인기가 폭발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림 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쭉 강사를 하던지 아니면 미술학원을 차리면서 살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사이 웹툰 시장이 엄청 커지면서 스토리 구성력이라든지 그림 같은 것 등 많은 것으로 준비를 해온 처제도 그 흐름에 입성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어중간하게 알려진 게 아니라 무척 유명해져서 여기저기 좋은 일들이 연결되어지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받은 인쇄들을 갖고 있다가 그대로 예금을 해서 찾아온 거예요. 형부가 그때 저 미술학원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아니, 저를 고아원에서 불러내서 같이 살게 해주지 않았으면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새삼스럽지만 정말 감사해요, 형부. 저한테는 형부가 아빠 같고 그래요.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꽤 높은 금액의 인쇄를 저에게 그대로 툭 주는데 정말이지 누군가 옆에서 장난을 치는 게 아닌지 몰래카메라가 아닌가 싶을 만큼 황당한 액수였어요. 그러면서 처제는 앞으로 자기는 더 잘 될 거고 잘 될 예정이라며 전에 없이 무척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그간 우리 언니며 수빈이며 게다가 저까지 봐주시며 가장 노릇하느라 힘드셨잖아요. 제가 꼬박꼬박 달마다 용돈 드릴 테니까 형부도 조금만 참으세요. 일단은 이거 먼저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수빈이 대학은 제가 보내줄 거예요. 따로 떼어서 적금 들어놨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형부? 처제의 말을 듣는 내내 참 실감나지 않더라고요. 좀 당황스럽기도 해서 처제의 웹툰을 찾아봤는데 실제로 반응이 엄청나긴 했어요. 팬들도 많은 것 같고 시나리오니 뭐니 해서 의뢰해 오는 곳들도 있다고 하고 확실히 요즘 세대는 많은 것들이 가능한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딱 제가 할 수 있는 선까지만 힘을 다했을 뿐인데 그게 되돌아올 거라고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기대를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렇게 돌아오니 그저 황송할 뿐이고 외려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있을 때 몇 번 언니와 싸우는 모습도 보이고 우리 딸한테 짜증내는 모습도 보이고 아무튼 알게 모르게 불편한 티를 저도 많이 냈던 것 같은데 말이에요. 아무튼 다 떠나서 부모님 없이 자라오며 결코 편하지 않았던 인생을 보낸 아내는 여러모로 감개무량해하고 있어요. 요즘 들어 더더욱 부모님이 보고 싶다고 하고 저에게도 너무 고맙다며 우리 부모님도 종종 찾아가고 있답니다.
형부의 노년을 책임질 거라고 장난스레 말하는 처제도 고맙고, 무엇보다 아내가 여러모로 안심하고 기뻐하는 걸 보니 저도 마음이 참 좋습니다. 모두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 어찌되었건 시간은 지나간다는 걸, 그리고 좋은 날도 있을 거란 걸 생각하고 다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1주년을 앞둔 새댁입니다. 결혼식은 가족들 그리고 정말 가까운 지인들 몇 명만 모여서 했었고요. 그 이전까지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초유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너무나도 속상했지만 그래도 결혼식 무사히 정말 행복하게 마쳤어요. 결혼 준비하는 동안 저희 남편이랑 크게 싸운 적도 없었고요. 생각해보면 2년 가까이 사귀는 동안에도 그랬어요. 자잘하게 의견 차이를 보인 적은 있었어도 감정이 상할 만큼 싸운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순탄한 결혼 생활을 기대했고 또 예감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이런 저에게 그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할 고민이 생길 줄이야. 상상도 못했네요. 익명의 루트니까 그래도 마음 놓고 한번 적어볼게요. 맨 처음 제가 이 고민을 마주하게 된 순간은 침대 매트리스 커버에서 노르스름한 아주 작은 자국을 발견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저는 매일 오전마다 이불보를 비롯한 침대 정리, 안방 청소 싹 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자라선지 자연스레 습관이 됐어요. 혼자 자취했을 때도 숙취 때문에 퍼질러 있지 않은 다음에야 무조건 이부자리 정리 깔끔하게 해놓고 살았습니다. 저의 그런 습관 때문에 매일같이 침대 정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그 흔적을 발견했다는 건 어제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갑자기 생긴 자국이라는 것이 분명했죠. 그런데 그 색감도 그렇지만 그 자국의 위치가요. 민망하게도 저희 남편이 자는 자리일 뿐더러 약간 아래쪽인 거요. 이건 누가 봐도 오줌 아닌가 싶었어요. 바보 아닌 다음에야 그걸 알 수 있었죠. 그 순간 모골이 송연해졌으나 저는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부분 세탁으로 자국을 말끔히 없앴습니다. 만에 하나 가능성으로 오줌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인생 살아가면서 한 번쯤 할 수 있는 실수라고 여겼으니까요. 빨래 바구니에 수상한 남편 속옷이 들어있지는 않았으므로 더욱이 덮고자 했죠.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에 괜한 얼룩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해프닝을 혼자 가슴에 묻어둔 이후 다시 그런 자국을 발견하는 일은 없었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그 작고 희미했던 자국은 자국도 아니었다는 듯이 아주 대놓고 오줌 웅덩이를 만들기 전까지는 그랬죠. 저희 사고 쳐서 결혼한 애들도 아니었고요. 아직 어린 나이지만 불타올라서 급히 결혼한 경우도 아니었어요. 나이 찰 대로 차서 여러 조건이나 상황상 결혼을 할 만해서 결혼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자면서 오줌을 지린다뇨. 저는 평소에 제가 되게 이성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해 왔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를 맞닥뜨리니까 정말 너무 당황스럽고 뭐라고 말도 얼른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화도 안 났고 그냥 놀라웠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요. 제가 가타부타 말도 없이 가만히 있으니까 되려 남편은 안절부절인 모양이었습니다. 여유롭게 맞아야 할 주말 아침부터 대찬 빨래를 마친 남편이 제 앞으로 와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러더니 나름의 이유를 댔네요. 사실은 있잖아. 내가 술 먹고 가끔 이렇게 오줌 싼 적이 있었어. 술 많이 마시고 나면 자면서 나도 모르게 오줌을 좀 지리는 것 같아. 매번 이런 건 아닌데 정말 가끔씩은 이러네. 뭐? 술 때문이라고? 아니 근데 내가 자기 주사 그런 거를 지금까지 왜 몰랐지?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 그렇지. 나도 정말 가끔씩만 이러는 거라서 미처 알려줄 생각을 못했어.
진짜 미안해. 그래.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조심해. 어제 술 별로 많이 마시고 온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네. 앞으로 술을 좀 줄여. 그러길래 왜 무리해서 술을 마시고 다녀? 그러게. 괜히 오바 떨고 다녔나 봐. 앞으로는 내가 신경 써서 주의할게. 남편이 알려준 이유는 바로 주사였어요. 만취한 상태라면 여차할 시 자다가 오줌을 싼다는 것이었죠. 제가 술을 마시긴 해도 시끄러운 술자리는 질색하는 스타일이라 남편하고도 데이트를 하면서 술을 자주 마시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몰랐나 보다 싶었네요. 남편 말을 듣고 나서 찾아보니까 술 마시고 나서 자는 도중에 오줌을 지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아휴, 그걸 보면서 한심하기도 하고 안심이 되기도 하고 뭐 그랬네요. 그 후로는 남편이 지리는 오줌 때문에 신경 쓸 일은 없었어요. 남편이 워낙 회사 일이 바쁘기도 해서 잘 시간 가까워 오면 다른 것 안 하고 무조건 골아 떨어지더군요. 한동안 그러길래 너무 바쁘게 무리하는 건 아닌가 싶었는데 하루는 남편이 내일 회사 가기 싫다면서 치무레하는 거예요. 안색이 안 좋길래 왜 그러냐고 캐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남편의 직속 상사, 그 윗대가리가 남편이 처리한 업무들을 전부 가로채서 자기 공으로 돌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남편은 쏙 빼놓았고요. 아주 치사하고 비열한 악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공식적으로 어떻게 따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저도 그 상사놈 일찍이 알고 있어서 싫어하고 있었네요. 주말에 남편한테 전화 몇 번 한 적이 있어서 아주 안 좋게 보고 있었는데 기어이 큰 건을 터뜨려 주신 거죠. 속으로 혼자 고민하고 끌어안는 성격인 남편이 저한테 하소연할 정도면 그간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늠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하면서 힘내라고 한마디도 더 해줬어요. 저는 재택근무로 일감이 들어오면 그때마다 일을 하는데요. 외주 의뢰 온 게 있어서 신중하게 살펴보다가 계약서까지 쓰고 나니까 머리가 좀 띵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시간을 보니까 저녁 준비 전까지 시간도 있겠다. 남편 옷방 정리에 들어갔어요. 저는 정리정돈을 하면 심신의 안정이 되거든요. 남편 구역도 정리를 좀 해주자 싶었죠. 행거랑 서랍장 먼저 보고 남편의 옷장을 봤는데 깊숙한 데다 뭘 넣어놨더라고요. 뭔가 비닐 같은 게 보여서 끄집어 꺼내봤죠. 전 순간적으로 생리대인가? 내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남편이 옷장 깊숙이 숨겨놓은 물건의 정체는 바로 기저귀였기 때문입니다. 뭐야 이거 진짜? 어머 세상에 이게 뭐야? 성인용 기저귀를 보면서 중얼거리는데 그만 눈물이 핑 돌고 말았습니다. 뜯어져 있었고 몇 개를 이미 썼더라고요. 남편이 한동안 계속 피곤하다 했었어요. 회사에서 힘든 일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부부관계를 거의 한 달 가까이 안 하느라 남편이 기저귀를 사용한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쓰레기 버리고 오는 담당도 남편이거든요. 남편이 저보다 먼저 일어나고 씻고 준비를 다 해갈 쯤에야 저는 일어나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기 때문에 밤새 기저귀를 찾다고 해도 언제 빼는지 몰랐을 거란 추론이 되었어요. 남편 아침으로는 우유랑 바나나 갈아서 스콘이나 통밀빵 한 조각 챙겨주는 게 제가 하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무심한 아내가 있냐며 스스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기저귀 그대로 찬 채로 회사에 출근하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드니까 더욱 괴로웠어요. 집에서는 처리하기 곤란하니까 회사에 가서 갈무리하고 있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너무 쏘아붙였나? 주사가 쉽게 안 고쳐질 수 있는 것이고 많이 피곤하면 그럴 수 있는 것인데 자다가 오줌 지린다고 사람을 너무 우습게 만든 건가? 기저귀까지 준비한 걸 보니까 너무 미안했어요.
이건 아니다 싶었죠. 저 혼자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기저귀 봤다는 얘기는 결코 안 했고요. 자기야, 저번에 자기 자다가 오줌 쌌다고 내가 심하게 윽박질렀던 것 같아서 미안해. 사람이 살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나 자기한테 그러고 나서 혼자 속으로 담아두고 있었어. 진짜 미안해서 혼자 많이 생각하고 있었어. 정식으로 사과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말하는 거야. 자기, 앞으로 혹시 자다가 또 그럴까봐 지레 겁먹지 말았으면 좋겠어. 알았지? 남편하고 마주 앉아서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고맙다고 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정말 감동받은 눈빛이었어요. 다 큰 성인이 차라리 신체 노화로 문제를 겪고 있는 노인이라면 모를까. 정정한 남자가 돼서 기저귀를 사고 또 자면서 차려고 하니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어요. 남편이 저보다 항상 먼저 일어나기도 하지만 먼저 자기도 해요. 저는 신혼이다 보니까 부부관계 끝나고 여러 대화도 즐겁게 나누고 싶은데 남편은 졸려서 눈 뒤집어지고 저 얘기하는 도중에 꿈나라 먼저 출발하거든요. 이렇습니다. 이런 마당이니까 그 기저귀 찰 계산을 한다면 행복한 신혼의 밤도 제대로 보낼 수 없었던 거예요. 회사 때문에 힘들고 피곤한 것도 분명 있었지만 또 다른 이유로는 기저귀를 차기 위해 남편은 포기해왔던 거죠. 그리고 제가 아는 남편이라면 기저귀를 찬다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위축될 사람이에요. 제가 진솔하게 미안하다는 말과 제 의견을 전달한 그 이후로 남편은 기저귀 챙기는 걸 안 하게 되었습니다. 밤이면 저랑 즐겁게 붙어먹기도 했고요. 다음날 옷장 깊숙이 숨겨져 있는 기저귀를 체크해보면 개수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달이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사람 생리현상 다루는 이 황당한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을 실망시키는 것 같아 죄송한데 저희 남편은 또다시 오줌을 싸고 말았습니다. 기저귀 탈출, 부부관계 회복으로 봉합될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쩐지 끙끙댄다 싶었더니만 남편이 또 저희 부부의 잠자리에다가 오줌을 지려놓은 것에 저는 맥이 빠졌습니다. 전날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열불 낼 기운도 당장 안 들던데요. 허무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냥 별말 안 했어요. 혼수로 세탁기 좋은 거 들여오길 잘했다 이 생각했고요. 먼저 결혼한 지인들의 강력 추천으로 건조기를 사길 100번, 1000번 잘했다 이 생각했습니다. 서서히 속으로는 스팀 오르긴 했어요. 저 작업할 거 쌓인 날에 남편이 지려놓은 오줌 뒷수습이나 하고 있자면 욕이 나왔네요. 아휴, 무슨 개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 아니지. 우리 집에서 12년 살다가 무지개 다리 건넌 초코도 안 그랬다. 자다가 새벽에도 일어나서 지 화장실 가서 쌌어. 초코는 심지어 잡종견이었는데. 내 남편은 왜 걔보다 못하냐고. 아우, 짜증나. 화를 내는 건 저 혼자 있을 때만이었죠. 그러니까 푸념이었어요. 매일 같이 자다가 실수하는 건 아니었고 너그러이 용인해주자고 나름 다짐도 했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의 추태를 그렇게 넘겨주었습니다. 저랑 가장 가까운 친정 식구들이나 절친들에게도 차마 이 고민을 공유할 수가 없으니 답답해서 죽을 맛이긴 했지만요. 어디 가서 우리 남편은 삘 받으면 자다가 오줌을 싸고 나는데 이런 경우를 주변에서 본 적이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순 없는 노릇이잖아요. 혼자만 사귀면서 반쯤 해탈했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친구들하고 1박 2일로 놀러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영 마음에 안 들어 캥겼는데 그 놀러 간다는 주말이 다가오니까 더욱 신경 쓰이더라고요. 절친한 그 무리가 모여서 가는 건 알겠는데 시기가 별로였거든요. 그냥 안 갔으면 좋겠는데. 회사 일로 계속 피곤했잖아. 백신 맞고 아직 팔 뻐근하다면서.
활동 힘들다더니 왜 놀러는 멀쩡히 간다 그래? 굳이 당일치기도 아니고 주말 내내 시간 써서 갈 게 뭐야. 일요일에 점심 일찍 먹고 헤어질 거야. 그럼 집에 와서 충분히 쉴 시간 많아. 잘도 그러겠다 싶었네요. 딱 봐도 일요일 저녁 늦게나 돌아올 게 뻔했죠. 제가 그걸 너무나 잘하니까 뭐라고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총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 모임을 위해서 남편이 장 보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짜증났어요. 오만 힘든 일 다 하고 좋은 소리 못 듣는 거요. 애써서 장 보고 예산 다 정리하면 뭐 하나요? 이건 왜 샀냐, 저건 왜 샀냐, 회비는 왜 또 이렇게 됐냐, 이런 자잘한 불만들 튀어나오는 거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 판국에 또 호구 포지션 자청하고선 놀러 간다니까 솔직히 싫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차마 말을 못 꺼냈지만 속으로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요즘 남편 컨디션 별로인데 혹시나 그런데 놀러 갔다가 밤에 오줌이라도 싸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었던 거예요. 피로가 쌓였던 데다가 술 마신 상황이라면 100% 그럴 것 같더라고요. 망신당하면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제가 머리를 싸매거나 말거나 남편은 부득불 가겠다고 고집을 피워댔고 제가 거기서 더 말릴 수는 없었기에 결국 다녀오라고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한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사건이 터졌죠. 남편이 거기서 음식을 잘못 먹고 크게 탈이 나고 만 거예요. 친구들 하나가 인터넷 신선 배송으로 고기를 시켰다면서 그걸 가져왔는데 아주 미쳤는지 그 고기들을 전부 생으로 먹었다네요. 상남자는 무조건 직진이라는 명목하에 모두가 신나게 그걸 생고기로 즐겼다고 합니다. 아, 진짜 이런 부분에서 돌겠어요. 지금보다 나이가 더 들어도 남자들은 이럴까요? 왜 이렇게 막무가내로 애 같은지 모르겠네요, 정말. 집에 돌아오는 길에 속이 탈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병원을 갔더라고요. 주말에 갈 때도 마땅치 않으니 큰 병원 응급실에 가서 수액 맞는 동안 저에게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자기 왜 이렇게 늦어? 출발은 아까 해놓고선 내비 잘못 찍고 부산이라도 내려간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지금 병원에 있어. 뭐라고? 왜? 어쩌다가? 자기 다쳤어? 교통사고 났어? 아니, 그게 아니라 생고기 잘못 먹고 탈이 났나 봐. 저 그때 전화하면서 청소기 분해 청소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분리해서 사이사이에 낀 먼지 제거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 말 듣고 열받아서 그걸 거실 바닥에 내려치고 말았습니다. 센서가 맛이 가서 서비스 센터를 출동해야만 했었네요. 하지만 어떡하나요? 인터넷 고기 어쩌고 들은 순간부터 꼭지가 돌아버리는 것을요. 전문점 육회도 아니고 그걸 생으로 왜 먹냐고 진짜. 제정신들이야? 고기는 익혀 먹으라고 있는 건데? 그건 여보야가 몰라서 하는 말이야. 설 도박이니까 알 리가 있나. 원래 뭉치고기는 생고기로 먹는 거야.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하여간 뭔가 고기 상태가 나빴던지 그랬던 것 같아. 뭉치고기고 망치고기고 간에 고기를 밖에서 생으로 먹는 바보들이 어디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랬지. 자기 컨디션 안 좋은데 놀러 가는 거 반대라고 했지. 내가 그랬어 안 그랬어? 참고로 남편은 배탈 증세가 빨리 올라온 것이었고 나머지 친구들은 좀 더 늦게 그랬다고 합니다. 5명 중 1명은 그래도 배가 살살 아프기만 했고 제법 멀쩡했다네요. 남편이 가장 상태가 안 좋았어요. 몸 상태가 최상이 아니었으니 혼자 직격탄 맞은 거였죠. 제가 화를 내니까 가뜩이나 배탈 알아서 아픈 남편 아주 설설 기어다녔습니다. 그러더니 이틀 만에 또 오줌을 조금 지려놨어요. 저 진짜 화가 났습니다. 피곤해 절어서 몸도 안 좋은데 꾸역꾸역 회사 출근하는 남편의 처량한 신세.
그거 하나 생각해서 그 아침에 일단은 꾹 참았어요. 속으로는 생각했죠. 기저귀 그냥 채워야겠다. 아니면 이혼이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남편 친구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이 자식이 나한테 웬 볼일인가 싶어서 내용을 보니까 고기를 이번에 잘못 샀던 것 같다고, 분명히 전에 거기서 시켜 먹었을 땐 괜찮았기 때문에 안심을 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친구가 인터넷에서 고기를 시킨 범인이었어요. 정말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저도 어젯밤부터 속 뒤집어져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유, 씨. 미안하다면 다냐고 답장을 하고 싶었으나 정말로 그러면 파국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괜찮다고, 몸 관리 잘 하시고 다음에는 안전하게 고기 드시라고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시 생각해 봤는데 궁금한 점이 있더라고요. 자다가 남편이 혹시 오줌을 싸지는 않았는지 말이죠.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술 먹고 개는 될지언정 오줌은 갈기지 않습니다. 다행히 친구들과의 여행지에서 불상사가 일어나진 않은 모양이었어요. 남편 친구의 답장에 저는 다른 부분도 궁금해졌습니다. 남편이랑 꽤 오래 알고 지낸 무리였거든요. 모여서 노는 것뿐만 아니라 여행도 종종 다녔어요. 달마다 회비 걷어서 본격적으로 침묵하니까요. 지난 세월 동안 남편이 배뉴 실수하는 것, 설마 한 번도 보지 못했을 리는 없겠다 싶었죠. 네?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진짜 딱 한 번도요? 네, 그랬으면 저희 다 알았죠.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그런 촉이 왔습니다. 이거 완전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기어코 놀러가서 응급실 행위였던 것부터 집이 아닌 다른 데선 실례를 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저랑 있을 때만 그런다는 사실까지, 그간 참아왔던 저의 인내심이 모조리 증발해버렸습니다. 퇴근한 남편을 들들 볶고 말았죠. 나 이제 못 참아. 나랑 자면서 우리 집에서만 오줌 지리는 이유가 뭐야? 어? 나 솔직히 창피해. 우리 말고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창피해. 자기 이 문제 해결 못하면 우리 앞으로 같이 못 살아. 병원 가보자. 응? 주말까지 못 기다리니까 당장 내일 가야겠어. 자기 퇴근하자마자 가든지 아니면 점심시간에 가자. 내가 자기 회사 앞으로 갈게. 가장 가까운 비뇨기과라도 가보자고. 알았지? 남편은 기운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녁은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좀 있다 보니까 냉장고 구석에 박혀있던 맥주캔을 꺼내서 마시더라고요. 자다가 실수하는 걸로 이 사태가 난 건데 맥주라뇨? 불난 집에 기름 쏟아붓는 광경을 보는 것 같았어요. 에휴,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맥주를 벌컥벌컥 마시기에 제가 그거 보면서 혀를 끌끌 찼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서 저는 서재 겸 작업방에 들어가 앉아 있었어요. 컴퓨터로 작업 시작하고 나니까 어느새 집중이 돼서 한참 속도를 올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방에 노크를 하더니 살며시 들어왔습니다. 제가 하던 거 멈추고 남편이 의자 끌어와서 제 옆에 앉는 걸 기다려줬어요. 대화를 청하는 모션이었으니까요. 어디 무슨 말 하려나, 무슨 변명이나 하소연을 하려나 그런 생각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전혀 제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방향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신적인 문제로 이러는 것 같아. 우리 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갑자기 돌아가신 시어머니 얘기라뇨?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랑 남편이 처음 만나기 전부터 지병을 앓고 계셨고요. 저희가 결혼 생각하고 그럴 시기에 상태가 확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결혼 시기를 앞당긴 것도 있었어요. 결혼식 끝나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께서는 세상을 뜨셨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서는 모친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인가 하는 짐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나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싸우셨어. 매일 집이 난장판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가 집을 자주 나가셨지. 아버지랑 싸우고 나면 막 괴성을 지르시곤 짐을 싸서 집을 나가셨어. 뭐 하루 만에 돌아오신 적도 있었지만 어느 때는 사흘, 어느 때는 일주일, 그러다가 어느 때는 한 달. 저로서는 상상이 가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져 본 적도 없었거니와 제가 알고 있는 시부모님의 모습과는 조금도 매치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어렵사리 꺼낸 이야기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 계시면 아버지는 밤에 잠을 안 주무셨어. 그건 주무신 게 아니라 술에 취해 의식을 잃으셨던 거였지. 물건을 있는 대로 집어던지고 시끄럽다고 항의 온 이웃 사람들에게 주먹 휘두르고 경찰 찾아오고. 그런 아버지가 어린 나에겐 너무나도 무서운 존재였어. 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나면 술 취한 아버지가 방문을 두들기며 무섭게 소리를 지르셨고, 어머니가 제발 빨리 집에 돌아오시길 간절히 빌면서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밤새 떨어댔던 것 같아. 그때가 내가 처음으로 자다가 이불에 지도를 그렸던 시기였어. 남편이 중학교 입학한 뒤로는 두 분이 심하게 싸우는 일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거의 자면서 실례를 안 했었다네요. 성인이 되고 혼자 자취하면서 가끔 컨디션 바닥친 상태에서 나쁜 일까지 생기면 자다가 오줌을 지린 적이 있었는데 군대에서 조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주변에서 봤는데 정신적인 거라 정신과에 가야 한다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정신과? 정신병원? 이렇게 생각하니까 덜컥 겁나고 혹시 정신병자로 낙인 찍히는 건 아닐까 두려웠어. 시어머니의 지병이 악화되면서 오히려 말년에 시부모님의 사이가 가장 좋아졌었대요. 서로 간에 인간적인 정이라도 피어올랐던 걸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두 분의 모습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편한테 그러셨대요. 너 어릴 적에 너 혼자 두고 그렇게 나갔었는데 이제는 돌아오지도 못하는 곳으로 내가 영영 가는구나. 어머니가 나한테 이 말씀하시고 다음날 새벽에 떠나셨지.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 남편이 악몽을 자주 꾸기 시작했다고 해요. 저랑 사귀고 결혼하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많이 찾았는데 그런 만큼 제가 시어머니의 생각을 많이 떠올리게 하는 존재였나 봅니다. 내가 가장 필요로 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날 버리고 영영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그 공포가 이게 극복이 힘든 것 같아. 여보야도 날 떠나면 어쩌나 걱정돼서 내가 그런 악몽을 많이 꿔. 눈가가 촉촉해진 남편을 끌어안고 저는 그대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어린 날 악몽 같았던 날들 때문에 그 트라우마로 지금까지 고생하는 남편이 너무나도 가여웠어요. 결혼 전에 말하면 나 안 받아줄까봐 치사하게 숨겼어. 나는 내가 실수하지 않고 살 줄 알았어.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으휴, 자기 잘못 하나도 없어. 자기가 무슨 잘못이 있어. 그렇게 말하지 마. 밤이 깊어가도록 서로 울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이 지금까지 결단을 못 내렸는데 스스로 환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병원에 갈 용기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제대로 해결해 보려고 해요. 배우자인 제가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겠죠? 내일이 고대하던 병원 예약 날입니다. 작업하다가 자꾸 생각이 딴 데로 흘러가서 아예 저희 얘기를 작정하고 써봤네요. 남편이 힘들게 지고 있던 오래된 굴레. 이제 벗어던지게 해줘야죠.